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첫 번째 책의 내용을 일부 같이 읽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초등학교 미술대회나 글짓기 대회에 나가 종종 상을 받아왔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엄마가 날 포기할까봐 두려웠던 나는 이렇게 상이라도 받아와서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키우는 보람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내 마음 한편에는 엄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 있었다. 분노는 결혼을 하면서 더 심해졌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계획까지 미루고 2년 동안 끊임없이 트라우마를 다스리고 분노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퍼내고 또 퍼내도 나의 내면에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관한 내용을 발견했다. 나르시시스트가 뭐지? 순수하게 지적인 호기심에서 구글과 유튜브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누가 우리 엄마 말을 녹음했다가 영어로 번역했나 싶을 정도로 똑같았다.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르시시스트 엄마와의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엄마의 신랄한 비난, 제어되지 않는 감정, 싸늘한 눈초리의 원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내가 나쁜 아이니까, 혹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니까. 엄마를 바꾸고 설득하겠다는 에너지를 이제부터 나를 돌보고 보살펴주는 데 사용하자. 당신은 이미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는 진짜 가치를 찾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자. 엄마가 주입해준 가치관을 따르는 대신 나만의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보자. 당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여러분의 엄마가 나르시시스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아하 하고 속이 후련해질 것이다. 평생 짊어졌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드디어 밝혀진다. 그래, 이거였어. 모든 문제는 바로 엄마가 인격장애가 있어서야.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생긴 갈등이었어. 내가 부족하거나 이기적이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치유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어떻게 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진실을 감추고 상처를 주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상처, 자기 혐오, 분노,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가장 만만한 감정 쓰레기통은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힘없는 자녀들이다. 딸은 엄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잘 놓지 못한다.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엄마로부터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언젠가는 엄마에게 미안하다 또는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이런 희망 속에서 딸은 끊임없이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며 사랑을 기다린다. 딸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오늘은 딸의 행동에 기분이 좋아 흡족한 미소를 지었던 엄마가 내일 저녁이면 돌변한다. 엄마는 딸이 인색하고 배은망덕한 존재라며 깎아내릴 것이다. 딸은 결코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수많은 심리상담사가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치료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게 바로 내가 책에서 상처 주는 엄마나 나쁜 엄마가 아니라 인격장애를 앓는 학대자라고 직접 말하는 이유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잘못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나 역시 지금껏 엄마를 바꾸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그때마다 내가 들었던 말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너와 아빠와 동생, 셋만 제대로 살면 내가 화를 낼 일이 없지. 다른 가족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엄마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더 이상 엄마에게 휘둘리지 말자. 엄마를 설득하려 들거나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엄마의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을 돌봐야 한다. 엄마의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나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고 치유해야 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치유의 여정을 떠나보자. 우리 가족 가운데 주인공이자 태양이자 리더가 엄마라면 아빠는 태양 주변을 빙빙 도는 행성, 주인공의 쇼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조연, 메인 보컬 뒤에 서 있는 백댄서가 바로 아빠의 역할이다. 나르시시스와 결혼한 아빠들은 나르시시스가 겪는 문제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배우자의 노력에 감화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나르시시스라면 배우자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귀 기울일수록 더욱 학대가 심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가족들이 맡은 역할은 나르시시스 엄마를 위해 존재한다. 만약 당신이 희생양, 스케이프고트, 블랙쉽이라면 가족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나르시시스 엄마에게는 분풀이를 할 수 있는 동네북이 필요했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찍은 것뿐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은 엄마 고델이 라푼젤을 18년 동안 탑에 가두어 놓는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고델은 오로지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라푼젤을 가두었다. 평생 탑 안에서 갇혀 살아온 라푼젤의 소원은 해마다 자신의 생일에 띄워지는 전등을 보러 탑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밖에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라푼젤에게 고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 가버리렴. 가서 강도나 당하고는 죽어버리렴. 나는 그냥 내 엄마일 뿐인데 내가 뭘 알겠니? 난 그냥 널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간호해주기만 했는걸. 날 내버려두고 가버리렴. 난 그래도 싸지. 난 여기서 혼자 죽을 테니 장례 치를 때나 오렴. 그땐 너무 늦었겠지만. 넌 잘 속고 순진에 빠졌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멍청한 데다가 조금 글쎄 멍하지.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뿐이야. 다시는 탑 밖으로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지 말렴.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가야. 사실 라푼젤은 18살이 된 어엿한 성인이며 머리카락을 줄처럼 사용해 충분히 혼자 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고델은 라푼젤을 끈으로 묶어 결박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지 않았다. 다만 오로지 몇 마디 말로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세상에 나가기에 라푼젤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어리숙한지를 속였을 뿐이다. 거기에 더해 딸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면서. 딸이 학교나 사회에 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모에게 무언가 요청했을 때 언제나 거절당하고 학대받았던 경험 때문이다. 나르시시스 엄마는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필요할 때 비난의 강도를 높인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린아이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 자고, 먹고, 입고, 씻고, 싸고, 노는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욕구가 부모에 의해 적절히 충족된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서 점차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나르시시스 엄마는 자녀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한심하며 자신을 귀찮게 구는지 이야기할 뿐이다. 7살 된 딸의 머리를 감겨주며 스스로 머리도 감지 못하는 한심한 아이라고 비난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학생인 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며 필요한 학용품을 사주지 않는 시기다. 내가 만난 나르시시스 엄마의 딸들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했다. 스스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갔다. 못난 나를 바꾸기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미용 시술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 나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언제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만약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나는 아마도 전산 실수로 잘못 입학한 걸 거야. 누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에 휩싸이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나같이 볼품없는 여자에게는 쉽게 질려버릴 거야 라고 걱정했다.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부정적인 감정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가 좋잖아요. 예뻐졌고 날씬해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라고. 그러나 과잉 성취형 딸은 전시실에 진열된 갑옷과 같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다. 작은 돌풀이에라도 걸려 넘어진다면 갑옷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혹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에 비유할 수도 있다. 언뜻 거대해 보이지만 작은 나뭇가지에라도 찔리면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풍선 말이다.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할 권리.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발 주머니를 잃어버렸다고 엄마에게 호되게 혼인한 경험이 있다. 나는 전교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치원 졸업식에서 받았던 신발 주머니를 들고 다닌 학생이었다. 예쁜 캐릭터 대신 유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대문짝만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도 친구들처럼 사랑스러운 공주가 그려진 신발 주머니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조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신발 주머니를 잃어버린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누군가 내 신발 주머니를 가져간 것 같다고. 실내화는 내가 신고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신발 주머니만 새로 사면 될 것 같다고. 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순간적으로 돌변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휙휙 휘저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었다. 신발 주머니가 있어야 다음날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20분이 지났을까? 40분이 지났을까? 엄마는 그제야 진정하고 내게 돈 5,000원을 내주었다. 그리고 나는 3년 만에 공주가 그려진 빨간 신발 주머니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으로 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서 신발 주머니를 뻥뻥 발로 찼다. 왜 내가 그런 화를 감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은 무수히 반복되었다. 오랫동안 쓰던 안경테가 부러지거나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먹는 등 작은 실수를 해도 나는 수십 분 혹은 며칠 동안 엄마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초등학생 아이가 안경을 한 번도 망가뜨리지 않고 관리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어린 내가 설거지를 하기에는 사기 그릇이 너무 크고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엄마의 비난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의 분풀이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느꼈던 슬픔과 아픔을 직면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10살짜리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과정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지만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쑥불쑥 잊고 있던 사건이 되살아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나의 감정을 느낀다. 그 모두가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린아이를 학대했던 엄마의 행동이 용서받거나 합리화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엄마의 행동이 어린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고 성인이 된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한다. 분노나 슬픔을 고스란히 느낀다. 엄마를 용서하려 애쓰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보다 분노를 받아들인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훨씬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힘들게 살아왔다. 나를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더 이상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말자.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여러분에게 했던 행동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이해해 주어서도 안 된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정하자.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자. 상처받은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안아준다. 딸의 삶은 황폐해졌다. 공허함,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자살 충동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자신을 탓하며 내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 많은 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매우 당연하다. 나르시시스 부모가 자녀 스스로 충분히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며 성장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딸에게 작가 미상의 아래시를 들려주고 싶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빠르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가 느리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22살에 대학을 졸업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5년을 쓰게 된다. 누군가는 25살에 CEO가 되지만 50살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다른 누군가는 50살에 CEO가 되지만 90세까지 살아가기도 한다. 누군가는 아직 솔로일 테지만 다른 누군가는 기혼자다. 오바마는 55살에 퇴임했지만 트럼프는 70살에 취임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 틀 안에서 살아간다. 당신 주변에 어떤 이들은 당신보다 앞서 있다. 어떤 이들은 당신보다 뒤처져 있다. 그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을 조롱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시간 틀 안에 있을 뿐 당신도 당신의 시간 틀 안에 있을 뿐이다. 인생은 행동하기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는 데 달려있다. 이미 늦은 것이 아니다. 너무 이른 것도 아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다. 우리는 모두 늦지 않았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치열하게 나와 인간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나르시시스 피해자였던 당신은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강하다.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심이 높다. 당장은 막막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책의 아주 일부를 읽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상처나 아픔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내 가족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제 책에 소개된 제 책에 5가지의 과제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도 같이 담았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해 주시는 게 아빠여도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빠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바꿔서 읽으시면은 비슷합니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들을 골든차일드로, 그리고 딸은 이제 어렸을 때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다가 딸이 크면은 이제 돌봐달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미북. 마미북이야? 마이북. 마미북. 마이북. 마미북. 마이북. 마미북. 마이북. 마미북.